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 물류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은요. 2022년에 마지막에 시행이 되었던 시험 문제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물류 이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들은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뭐 A형, B형, C형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가 주어지다 보니 여러분들 문제가 다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똑같은데 문제 문항 번호만 바뀌어요. 근데 번호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앞에 그 구역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들은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영혁신과 ERP 몇 문항이냐? 5문항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한 문항당 2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0점의 배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시면 안 되는 아주 주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강의 참고해 주시고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만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아이아스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아이아스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스의 이 S다라고 하는 S는 소프트웨어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아이아스의 I 같은 경우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자, 그 다음에 파스에 대한 내용은 P는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한 파스 설명, 아이아스의 인프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 경영혁신과 ERP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하겠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쉬웠죠. 네, 분설 축현이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분설 축현이다 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분석 단계, 그 다음 설계, 그 다음 구축, 구현 단계로 이렇게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어떤 작업들이 얘가 분석 단계의 작업이냐, 설계 단계의 작업이냐 이런 유형들을 출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는 거저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잘 맞추실 거라 봅니다. 자, 3번 갑니다. ERP와 기존의 정보 시스템 특성 간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MIS와 ERP의 이제 차이점들을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MIS는 단위 업무지만 ERP는 뭐다? 통합이다. 통합. 그래서 항상 ERP 하면 통합이다라는 이 핵심 키워드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MIS는 중앙 집중식이면 ERP 같은 경우는 분산 처리, 각각의 모듈로서 처리된 내용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모듈마다 분산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기존 정보 시스템은 수직적이고, 그 다음 ERP는 수평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뀌어서 설명이 되었네요. 자, 기존 정보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이고 그 다음 ER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라는 특징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여러분들에게 표로서 MIS와 ERP의 차이 이런 것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체크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4번입니다. SCM 모듈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 단점 찾기네요. 혹은 관련되지 않은 설명 찾기네요. 자, 공급 사슬에서의 가시성 확보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정보의 투명성을 통해서 재고 수준이 줄어들 수 있고 재고 회전율은 계속해서 빨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장점이죠. 자, 공급 사슬에서 계획, 조달, 제조, 배송 활동 등을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죠. 통합 프로세스 지원이다. 모두 장점이었습니다. 자,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함으로써 현재 미래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자, 미래 고객과 상호작용은 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또 고객 관리는 CRM에 대한 설명인 거지 SCM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다. 고객과 관련된 관리는 CRM이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ERP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IT 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이 ERP와 경영 흐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IT 중심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최고 경영층이 프로젝트에 적극적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셔야 됩니다. 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 들어가는 일들을 싫어하신다. 그럼 하다가 중단해.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고 경영층까지도 모두 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줘야 이 ERP 구축이 끝날 때까지 돈을 꾸준하게 쓰실 거란 얘기죠. 자,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4번.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을 변경 없이 그대로 고집하시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우리가 현재 업무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현재 업무 방식만 계속해서 고집하지 않도록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물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수평활법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강을 항상 진행을 하는데 이 특강을 진행을 할 때 이 내용에 대한 공식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푸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지수평활상수가 0.4였고요. 우리에게는 12월의 예측 판매량을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예측 판매량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이 12월의 예측 판매량을 계산하려면 11월 달에 예측 판매량을 알고 있어야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11월 달에 실제 400의 지수평활상수 0.4 플러스 그 다음에 11월에 예측 판매량을 A라고 한다면 요 A에 대해서 곱하기 1 지수평활상수 0.4를 하게 되면 0.6이 됩니다. 요게 바로 12월 달에 예측 판매량이 되는 거죠. 근데 A를 모르니 12월 달에 예측 판매량을 어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A를 구하자 이거예요. 자, A 11월의 예측 판매량은 뭘 이용하시면 돼요? 10월 달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되죠. 자, 전월의 실제 판매량, 10월달 실제 판매량에 곱하기 0.4 플러스 350의 예측 판매량에 여기에 0.6에 대한 내용을 가져다가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0 곱하기 0.4 M 플러스 350 곱하기 60 0.6이군요. 0.6 M 플러스 MR 330 자, 요게 바로 A입니다. A 330. 자, 그러면 다시 400 곱하기 0.4 M 플러스 330 곱하기 0.6 M 플러스 MR 358. 자, 그래서 12월 달에 예측치는 35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3번 정답. 자, 12월의 예측치를 알려면 전월의 예측치와 실제 판매량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전월의 예측 판매량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전전월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11월에 예측 판매량을 먼저 구해주고 11월에 예측 판매량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12월의 예측 판매량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7번. 기업의 판매 목표 및 판매 활동에 관한 계획이다. 판매 계획 순서대로 적절한 것. 자, 이건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들. 일단 제일 먼저 시장이 어떻게 이러한 물건들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부터 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가 1차예요. 그 다음 2차가 그러면 이 시장에서 이런 물건들을 원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사람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돈 주고 살 생각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수요가 예측이 되어야 합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 좋아.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팔아야겠다. 그들이 내 물건을 사줄까? 얼마나 사줄까?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사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럼 각각의 지점별로 혹은 영업사원별로 얼마만큼씩 팔을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그들에게 할당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8번 갑니다. 성장성 지표를 활용해서 A기업의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 A기업의 목표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A기업의 올해의 매출액이 나왔는데요. 나는
내년도 목표 매출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올해의 목표 매출액을 가지고서 이 시장에서 내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신장하게 되었는지, 성장을 했는지 보자 이거예요. 나는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가 상승했다고 해요. 전년 대비 이 시장에서의 나의 지분이 5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에다가 내년에도 역시나 이 시장에서 50%만큼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점유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목표를 세우는 거죠. 50% 50%씩 계속해서 늘려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나 자체 내 이런 당의 업계에서의 매출액이 또 어느 정도까지 증가했는지 이것도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업계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지 시장이 작아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자격증 시장에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ERP 자격증을 전년도 응시생은 10,000명이었다. 올해 응시생은 12,000명이다. 이러면 어때요? 20%만큼 이 시장이 상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자격증 시장이 지금 ERP 자격증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구나. 이 시장성의 증가까지도 우리가 같이 1.2 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0억 곱하기 1.5, 그 다음 곱하기 1.2 하시게 되면 90억이 나와요. 자, 올해의 매출은 50억이지만 이런 시장의 점유 증가율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성장성, 신장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년도 우리 목표 매출액은 90억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죠. 자, 에듀윌이 ERP 시장에서 우리 ERP 정보관리사라는 자격증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처음에 시장에 들어갈 때는 미미했지만 시장에 들어가서 고객들에게 강의나 책이나 이런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원래 10명 중에 1명, 2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10명 중에 5명이 에듀윌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응시생이 10,000명이었는데 12,000명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목표 매출을 잡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시장 지수, 잠재 구매력 지수를 작성하고 이 지수의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는 판매 할당 방법을 물어봤는데요. 사실은 문장 안에 정답이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시장 지수는 지역, 시장별 판매 할당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0번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어요.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가격이 5% 상승할 때 수요량이 10%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5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러분들 지금 가격의 변화율을 수요량의 변화율로 나누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요량의 변화를 가격의 변화율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자, 생필품처럼 가격 변동에 불구하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품의 경우 탄력적 상품이라고 한다? 아니요, 여러분들. 탄력적이라는 것은 변화가 굉장히 좋은 사치품목 같은 거예요. 생활필수품은 가격이 조금 올라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매를 이어나갈 겁니다. 이런 것들은 비탄력적인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체재가 많은 상품이거나 사치품, 즉 우리 회사 물건 아니어도 혹은 A라는 물건이 아니어도 다른 여러 물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물건의 가격이 올랐을 때 사람들은 야, 그거 말고 다른 거 하자. 예를 들어 양배추와 양상추를 놓고서 보자 이야기예요. 그러면 양배추가 너무 비싸? 그러면 양상추를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대체품이 많다라고 한다면 양배추 가격이 올랐을 때 사람들은 양상추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토마토가 있고 방울토마토가 있다라고 했을 때 토마토 가격이 오르면 대신 뭐 방울토마토를 먹자 이런 식으로 대체 상품이 많다고 한다면 대체 상품으로 쉽게 옮겨 나가겠죠. 사치품도 내 소득은 똑같은데 사치품의 가격이 올라버린다거나 아니면 나의 소득이 조금만 줄어든다 하더라도 나는 사치품의 구매를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금방 내 마음이 바뀌는 건 탄력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탄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1보다 크면 탄력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만이라도 낮추면 수요가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런 단어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특정 연도의 총 매출액이 200억 원, 매출채권 잔액이 50억, 매출채권 회전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매출채권 회전율에 대한 공식은 매출액 나누기 매출채권 잔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공식만 기억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를 물어봤었는데 회수기간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갑자기 요 날짜에 대해서 물어봐서 당황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4천만 원의 제품을 판매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500, 500 다 더하시면 4천이죠. 자, 요거 식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현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산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왜? 어차피 제로니까. 자, 그 다음에 10일짜리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X 며칠인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1,500. 자, 그 다음에 60일짜리에 대해서 50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바로 21.25. 그러면 요 21.25 곱하기 4천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나누기 4천을 없애기 위해서 21.25 곱하기 4천이다 라고 하면 85,000. 자, 다시 말해 요렇게 계산한 결과값은 뭐다? 85,000이 되다. 자, 그러면 제로는 그대로 없애주고 여기에 만, 여기는 3만. 자, 60 곱하기 500 하니까 3만. 자, 요거 13,000 하시면 얼마예요? 4만이죠. 자, 요렇게 마이너스. 그러면 85,000 마이너스 4만은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빨간색 X 곱하기 1,500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값. 자, 결국에 85,000 마이너스 4만이다. 라고 하면 45,000이 되겠고요. 여기에 곱하기 1,500을 나누기 1,500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온다? 3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아, 요게 30일짜리 어음이었구나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어차피 이 X라는 연립방정식 미지수 X를 우리가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지금까지는 항상 회수 기간을 물어보는 내용이었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며칠짜리 어음입니까? 라고 해서 X 날짜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날짜는 그대로 알려주면서 얘 금액은 얼마이겠습니까? 30일짜리 어음의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디에 X가 나올지 이제 모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고객 중점 선정 방법. 자, 이거 제가 특강에서 나올 거예요. 주관식으로 나올 거예요. 라고 찍어드렸죠. 자, ABC, 그 다음 매트릭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라고 했었습니다. 자, ABC 그룹으로 나눈다. A 고객에 내가 좀 더 집중해라 라는 거였죠. 자, 이걸 바로 ABC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운영 전략 유형인 효율적인 공급망 전략과 대응적 공급망 전략. 자, 대응적인 공급망 전략은 좀 공격적 마케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효율적인 공급망이다 라고 하는 애들은 무조건 비용이에요. 비용적인 측면. 돈을 아껴라 라는 얘기예요. 자,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드 타임을 최소화하고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는 거. 비용이 언급이 되면 효율. 자,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고객의 서비스. 자, 비용보다는 다른 것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대응적.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낮은 비용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응. 자, 비용을 낮춰야 돼요. 효율적. 그 다음에 품절, 가격이나 압력, 불용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측이 어려운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재고가 좀 더 과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재고를 과하게 가지고 있는다라는 건 비용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고객에게 좀 더 공격적으로 내가 마케팅, 우리 회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따라서 대응적인 공급망 전략의 특징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자, 15번입니다. 물류 거점 운영 방식 중에서 수요처가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되거나 글로벌 공급망. 자, 너무너무 많은 넓은 세계. 우리가 중국에 지점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상하이에서 가져고서 내가 뻗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에 가져다 놓고서 그 외적인 지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끔 소규모 물류센터도 같이 운영이 되게끔 혼합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것은 통합지역 물류센터 혼합 운영 방식이라고 하죠. 16번입니다. 자, 여기는 재고 회전율이 4일 때 연간 총 판매량. 자, 재고 회전율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총 판매량을 평균 재고로 나누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 재고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초 플러스 기말을 2로 나누시게 되면 이게 바로 평균 재고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 재고가 500. 그러면 총 판매량 몰라요. 500을 나누어 줬을 때 4라는 회전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4 곱하기 500을 하시면 A가 나오겠네요. 5, 4, 20, 2000입니다. 그래서 자, 2000. 지금 제가 숫자를 잘못 계산했죠?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예, 400 플러스 500 나누기 2 하시면 400 플러스 500 나누기 2 하시면 450. 큰일 날 뻔했어요. 450. 시험장 가셔서 저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주의하세요. 자, 450 됐어요. 그러면 450 곱하기 4는 얼마다? 1800.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죠. 네, 암산 잘못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왜 교수님이 500이라고 하지? 네, 제가 잘못한 거였죠. 기초와 기말 재고량에 대해서 더해 주신 다음에 2로 나누었을 때 평균 재고, 그 평균 재고에 대해서 총 판매량을 평균 재고량으로 나누게 되면 재고 회전율이 4가 나오게끔 해야 된다. 따라서 판매량은 1800이었다. 자, 17번 갑니다.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원자재 가격이. 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걸 보셨을 때 지속적 상승하는 경제 환경. 자, 일단 상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이익이다, 자산이다 라고 하면은 가나다라 순서겠고요. 원가다 라고 한다면 가나다라 역순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기말재고 자산 가액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평가 방법. 아, 이것도 뭐야? 자산이면 원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나다라 순서대로 선, 이, 총, 후 이렇게 순서를 잡아야 돼요. 근데
가장 작게 나타나는 것부터 쓴 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후입선출부터 먼저 써야죠. 그 다음 총평균, 이동평균, 선입선출. 그러니까 누가 더 많냐는 방향으로 이미 알려주긴 했어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 자산이 제일 클 거야. 가나다라 순서대로. 그 다음 이동평균법, 그 다음 총평균, 후입선출법일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액수는 선입선출법이 제일 많겠지만 여기서 작게 나타나는 평가방법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후입선출법부터 나열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8번입니다. 창고 위치 관리는 창고 내 재고를 효율적으로 찾기 쉽고 꺼내기 쉽도록 창고 배치 구역이나 장소의 주소를, 로케이션, 위치를 우리가 표시를 하죠. 자, 특정 품목군에 대해서 일정한 보관 구역을 설정을 해요. 근데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채택을 한대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마트에 갔는데요. 여기 유제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옆에는 뭐 밀가루입니다 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미료 파트입니다. 이렇게 큰 파트들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유제품 안에서도 내가 이 줄에 치즈를 놓을 건지 여기에 연유를 넣을 건지 여기에 버터를 넣을 건지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치즈를 놓는다 하더라도 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치즈 안에서 내가 A사, B사, C사 순서가 아니라 A, C, B 순서로 놔도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은 고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되 이 안에서의 내용들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거. 고정 자유 병행 위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절충해서 하는 것, 자유롭게 채택하는 것, 고정 자유 병행 위치 방식입니다. 사실 이걸 이론으로서 기억한다기보다는 문장을 읽으시면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개념이라 하더라도 정답을 찾기에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죠. 자, 19번입니다. 원재료, 부재료를 제외했어요. 간접적인 소요 자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모성 자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소모성 자재라고 쓰시는 건 아니었고요. 이 소모성 자재와 관련해서 약어로 MRO 자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 기말재고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말에 남아있는 게 250단위. 매출이 200단위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전체 450단위가 있었던 거야. 그 중에 250단위가 기말에 남아서 다음 기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기말에 남아있는 250단위는 먼저 들어왔던 게 먼저 팔릴 테니 가장 나중에 들어왔던 물건 200단위, 요 150원짜리 200단위. 그 다음에 여기 100단위 중에서 50단위는 팔리고 나머지 50단위가 남아있는 게 맞는 거죠. 선입선출법이라고 해서 굳이 앞에부터 얘 100개 팔리고 얘 50개 팔리고 여기서 50개 팔렸어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도 아,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던 게 먼저 팔리는 방식이니까 나중에 있는 아이들이 남아있겠구나. 그러면 남아있는 아이가 나중에 있는 가격 순서대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겠구나. 150개는 맨 마지막에 200단위. 하지만 50개는 그 전에 120원짜리. 이렇게 구성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6,00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단위당 판매 가격에 대한 정보가 나왔지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판매 가격은 안 필요하다. 자, 판매 가격을 이용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매출 총액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야죠. 이건 매출 총액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었고, 자, 또 하나. 하지만 매출 총액을 구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잘 안 물어보지만 이건 물어볼 수 있더라. 무엇을? 매출원가를. 자, 선입선출법하에 매출원가를 계산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 200단위 매출된 부분의 원가는 100원짜리 100단위와 110원짜리 50단위가 들어갈 테고, 그쵸? 그 다음 200단위가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3순위는 여기에 50단위가 120원짜리 50단위가 이렇게 팔렸겠죠. 이런 식으로 100단위, 50단위, 50단위 해서 200단위가 매출 원가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매출원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혹시 출제가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구매 관리 목적 OR입니다. 자, QTB 가격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QTB 가격이 뭐냐면 Quality Quantity. 그래서 적절한 질, 그 다음에 품질, 적절한 양 이런 얘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T는 타임, 적절한 시간. 그 다음에 V는 V와 관련해서는 가치,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V는 벤더, 공급자, 가치가 아니라 공급자. 자, 그러면 누가 정답이겠어요? 이 판매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때 판매처가 아니다, 공급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퀄리티, 프라이스, 그 다음에 퀀티티, 타임, 벤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벤더인데 여기 바이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 다음 볼게요. 22번입니다. 구매 가격 유형에 대한 설명 중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교섭 가격이다 라고 해서 서로 가격을 우리 합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할 때 인테리어 업자와 가격을 결정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견적을 얼마나 내줄 거냐, 깎아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가격에 영향을 서로가 미치고 있고, 시장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결정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횟집에 갔는데 회가 시가라고 하더라. 왜 시가예요? 라고 했더니 판매자 마음대로 정하기가 애매한 게, 지금 바다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가격이 떨어질 테지만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고기가 잘 안 잡히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매자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의 물량대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기 어렵고, 판매자도 뭐 아무리 저렴하게 팔고 싶어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계정 가격은 판매자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 구매자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가 정하는 가격입니다. 자, 협정 가격은 판매자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구매자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협정 가격은 반대로 판매자들이 서로 모여서 가격을 협의하는 거죠. 이발소라든가 구두수선 아니면 미용실 이런 곳들, 아니면 세탁소, 이들은 판매자들이 모여서 우리 바지 한 벌에 세탁하면 얼마, 다림질은 얼마 이렇게 정합시다 라고 해서 판매자들끼리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A 회사는 고객 B에 대해서 가격 할인 방식으로 구매, 당, 월, 락, 즉 구매하는 달의 날짜는 버림을 하고서 락을 시키고서 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날짜를 카운트하자라고 해서 end of month, EOM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4월 25일 날 거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25일 이후에 있는 날짜 30일까지는 그냥 그대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할인 날짜, 현금 할인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며칠부터 할인에 대한 날짜를 세워갈 거냐라고 했을 때 5월 1일부터 날짜를 세워가자라는 얘기죠. 자, 5월 1일부터 날짜를 세웠을 때 10일 안에 갚으면 5% 깎아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가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몇 퍼센트 할인을 해줄 거냐라고 했을 때 5% 할인을 해주는 거죠. 몇 월 며칠까지? 10일 이내니까 5월 10일까지 이렇게 갚으면,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던 겁니다. 항상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조건을 해석해서 며칠까지다라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딱 정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업무 영역은 구매 전략, 구매 실무, 구매 분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매 전략에 대한, 즉 구매에 대한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구매 정책은 어떻게 할 건지, 구매하는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구매 전략이죠. 자, 구매할 가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와의 계약을 하고 시장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구매 분석이 아니라 구매 실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매 실무에 대한 작업이 무엇인지, 구매 전략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다. 자, 25번입니다. 원가 유형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과거의 제조 경험을 고려해서 향후의 제조 환경을 반영해 미래에 산출될 것으로 기대하는 추정 원가이다. 공급자가 입찰 또는 견적에서 제시하는 이 가격은 내가 미래에 이 물건을 제조했을 때 원가가 얼마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예상합니다 라고 해서 정해놓은 가격, 예정원가라고 하죠. 자, 우리는 실제원가, 예정원가, 표준원가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는데요. 이 실제원가는 말 그대로 모든 원가들을 실제 데이터로 하시는 거고요. 표준원가라고 하는 것은 작업의 환경을 가장 이상적인 환경으로서 불량도 발생하지 않을 거야. 단 하나의 쉬는 시간이나 이런 낭비되는 시간이 없이 내가 작업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물건에 발생될 수 있는 원가를 얘기하는 게 표준원가죠. 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원가는 예정원가입니다. 자, 그 다음 구매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구매 방식에서 가격 인상을 대비해서 이익을 도모할 목적, 즉 이거는 무조건 내가 나중에 이 물건이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 많이 생각해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면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걸 알고 예측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떨어지면 완전 큰 손해예요. 이거는 무조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동산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물론 내가 실제로 거주할 집을 사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내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주택이나 건물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땅을 사는, 연예인들 땅 사는 이유, 연예인들 건물 사는 이유 뭐겠어요? 그 건물에서 내가 장사하려고, 내가 월세 받아 먹으려고,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보통 그들은 몇 년 보유했다가 팔잖아요. 왜? 시세 차이,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부동산 투기라고 하죠. 투기 구매예요, 투기 구매. 자, 그 다음 우리나라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수출입 관련 등록 및 승인 권한을 각 무역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역관계기관이 있다. 무역업, 무역대리점 신고기관으로 위임된 곳은 한국무역협회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답을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28번 넘어갑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대외무역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물어봤어요. 자, 대외무역법. 이거 뭐다? 우리나라 대외무역 거래 전반을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일반법이다 라는 설명이었죠. 이런 이 용어에 대한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신용장 거래. 신용장이라는 걸 이용을 한다는 건 아직 너와 내가 신뢰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은행들을 가지고서 이 신뢰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너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은행들은 자신들이 그 신뢰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돈을 엄청 땡겨가요. 그래서 신용장이 없을 때 거래보다 신용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안전한 거래는 되지만 그만큼 은행에 줘야 되는 수수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더라. 그러니 신용장 거래가 일반적으로 추심 방식보다 금액이 적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수수료들을 아끼려고 추심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거래하는 거래처들은 굳이 신용장을 작성하지 않겠죠.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겠죠. 왜? 은행에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지급인도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저는 예측을 했어요. 나올 거다. 이 내용 건드셔라. 자, DA 있고 DP 있죠. 주관식으로도 나오거든요. 지급 인도 조건, 인수 인도 조건. 자, 인수 인도 조건은 서류만 인수하면 그대로 물건을 찾으러 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약간 외상거래 같다고 했죠. 근데 이 지급인도 조건은 뭐예요? 페이먼트, 돈을 지불하셔야 돼요.
지불하고 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순서부터 보자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순서는 4번입니다. 수출하는 사람은요. 일단 물건을 배에 실어요. 선적을 완료하고 나서 추심 의뢰은행 앞으로 돈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자는 자신이 이 은행한테 돈 좀 받아다 줘. 나 배에 물건 실었거든. 그래서 선적서류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돈 좀 받아다 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돈을 실제로 주세요 라고 하는 추심하러 가는, 직접 돈 받으러 가는 은행이 누구 옆에 있냐면 수입자 옆에 있어요. 수입자에게 얘기하죠. 똑똑 수입자야. 지금 수출자가 물건 보냈다고 하거든. 선적서류가 왔어. 선적이 완료되었대. 네가 여기서 페이먼트, 돈을 지불하면 내가 너에게 선적서류를 주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서류를 인도하고 대금 결제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추심은행이 누구에게? 추심의뢰은행에게 이제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수입자에게 대금 결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통지를 해주면 이 추심의뢰은행이 수출상에게 돈을 지불해 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되는 내용은 4번이고요. 그 다음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절차 다음에 마지막 1번 절차로서 수출자가 돈을 잘 회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인코텀즈 2020에서 제시된 총 11가지 조건 중에 설명하는 거래 조건을 영문, 대문자, 약어로 기입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이 내용도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었는데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건 최근에 조금 기다렸다가 낸 거예요. 아마 다음 시험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유형이 대략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수출자에게 유리한 F로 시작하는 2가지,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 C로 시작하는 2가지, 인슈런스, 보험료까지 내주는 CIF도 있지만 이 내용은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트, 비용을 내줘요. 프레이트, 코스트 앤 프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운임을 해주고 그에 대한 비용만 내요. 여기에 보험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슈런스가 빠지고 코스트 앤 프레이트 대에는 CFR이 됩니다. 어떤 단계인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32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무역대금 결제 방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선불 방식이에요. 먼저 돈을 내는 거예요. 먼저 돈을 내면 언제 돈을 내느냐?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수출자가 대금 액수를 확실히 보장받는 거라는 거죠. 왜? 주문 받자마자 돈부터 받으니까. 수입자의 신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내가 너랑 지금 첫 거래야. 내가 너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 서류상만 있는 회사인지 진짜 실체하는 회사인지 첫 거래를 하자고 하는데 너의 신용을 모르겠으니까 주문하면서 돈 가지고 와. 돈 주면 바로 네 물건, 네가 원하는 물건, 주문한 물건 쏴줄게. 자, 그래서 수입자가 계약 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자에게 무역대금을 전액 미리 송금하는 방식. 주문하자마자 미리 송금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캐시 위드 오더. 그래서 CWO가 됩니다. 주문과 동시에 캐시 현찰로 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선불 방식에 사전에 이렇게 대가를 먼저 지불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약어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22년도 마지막 시험도 제가 잘 풀이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잘 들어주셨나요, 여러분들? 어려웠던 문제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주관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꾸 이제 구멍이 생겨요. 제가 완벽하게 다 맞출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모든 주관식 문제를 다 맞출 수 없습니다. 맞추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100점 맞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주 나오는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놓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꼭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하겠고요. 실무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무 강좌는 또 실무 강의실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